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8살,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길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일찍 상고를 졸업하고 취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 다 가는 대학문은 밟지도 못한 채로 20대 초반에는 일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여행도 가고 대학 가서 MT도 가고 하는 모습이 늘 부럽기는 했지만 녹록지 않은 형편 덕에 부모님 빚을 갚느라 거의 20대 초반은 돈만 버느라 다 지나갔네요. 어느 정도 부모님 빚을 갚아갈 때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으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부모가 돼가지고 너한테 부담만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저희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제가 모은 돈으로 더 이상 빚이 아닌 나도 이제 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에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하며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제가 배우고 싶었던 피부 미용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나름 대학을 나와서 취업도 조금 큰 에스테틱에 입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대기업만큼 큰 곳은 아니었지만 보수도 괜찮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VIP 손님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거든요. 고급 기술을 배우며 일할 수 있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희 샵으로 화장품을 납품해주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전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유복한 가정에서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에게 늘 다정한 모습이 좋아서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평탄할 것 같았던 제 삶이 시댁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시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디 학교를 졸업했는지 또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그 두 가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습관이었는데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은근슬쩍 저를 못 믿어와하면서 무시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한 번은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도 있었죠. 아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데 적어도 예단은 1억 이상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단 1억이요? 저희가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최대한 3천만 원은 만들어 볼게요. 아니, 막말로 우리는 쌍둥이 아들만 둘인데 둘째 며느리는 결혼한다고 집도 해오고 차도 해왔는데 그깟 1억을 못 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 학교도 야간 전문대 나왔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은 둘째 며느리까지 다 명문대 나왔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이 결혼 안 시키려다 그래도 우리 애가 유선이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네요. 저희 집이 가진 게 없어서 유선이를 제대로 뒷바라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 참 성실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항상 다른 사람 밑에서 빚만 갚느라 주눅든 모습이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님이 무리하게 예단을 요구하시는 모습에 또 한없이 작아지시더라고요. 사실 돈 없는 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모님 모습에 정말 욱했지만 부모님 얼굴도 있어서 눌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과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 결혼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생각을 수없이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파엄마는 절대 안 된다며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해서 이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맞는 명절이 되었어요.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동서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봐도 세련돼 보이고 얼굴도 예쁜 게 같은 여자가 봐도 부럽더라고요. 또 성격은 얼마나 싹싹하고 야무진지 저랑 반대인 동서의 모습이 참 부럽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직업은 또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 이 집안의 예쁨은 동서가 다 차지하는 듯 했어요. 명절 때마다 저 혼자 며느리라서 외로웠는데 드디어 저에게도 형님이 생겼네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동서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형님. 아직 모든 게 낯설죠?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때 그랬어요. 고마워. 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조금 어색하네. 주방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시무가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데 동서는 결혼한 지 2년 차밖에 안 됐는데도 이 집의 딸마냥 정말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저런 건 배워야겠다 싶으면서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어른들에게 친근하게 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 기분 탓일까요?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면 저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일을 시키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형님, 그래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니까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삶는 것 정도는 할 줄 아시죠? 그럼 내가 전 부칠 테니까 동서는 나물 무칠래? 저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건 줄 알았죠. 무슨 소리예요? 형님 오시기 전에는 제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이 세 가지는 형님이 하셔야죠. 이러면서 씩 웃으며 홀랑 시어머님 곁으로 가서 같이 TV 보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뭐라 말도 못하고 괜시리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식사가 다 끝나고 과일을 깎아 먹을 때도 제가 깎은 과일들을 냉큼 포크로 집어 시부모님 입에 넣어드리면서 맛있죠, 어머님? 이러는 게 참 꼴사나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였는데 뭔가 저만 도태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곧 단풍 지는 가을인데 가족들끼리 나들이 한번 안 가실래요? 제가 단풍 예쁘게 지는 명소를 알아요. 저도 말 한마디 붙여볼까 해서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광주의 화담숲 단풍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동서, 혹시 거기 말하는 거야? 네? 형님 아니요. 거기는 광주까지 나가야 하잖아요. 저는 제가 졸업했던 고려대 캠퍼스 뒤쪽 산책로 말한 거였는데. 아, 형님은 고려대 안 나와서 모르시죠? 거기에 맞장구라도 치듯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 자기야. 거기 단풍 진짜 예뻐. 형이랑 나도 학교 다닐 때 캠퍼스 뒷길 자주 거닐면서 사진 찍곤 했었는데. 역시 같은 학교라서 통하는 게 있네.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동서까지 고려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은근히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명문대 너네끼리 다 알아서 해먹어라 하면서 쿨하게 넘어가려고 해도 첫 명절 때부터 저를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버리니까 사실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려고 방에 놓아뒀던 가방을 가지러 가는데 동서와 도련님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형님 정말 짜증나.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 당신이 형이랑 몇 분 차이로 늦게 나왔다고 저 무식한 여자한테 형님 하는 것도 짜증나고 패션도 왜 저래? 무슨 시장에서 옷 사다 입었나 봐? 누가 보면 재혼한 아줌마인 줄 알겠네. 저런 촌스러운 사람이 내 형님이라니 정말 싫어. 그냥 자기가 이해해. 어차피 명절에 잠깐 보고 말 사이인데 뭐. 100번 생각해도 우리 형이 아깝지만 뭐 어쩌겠어. 형 눈이 삔 거를. 상견례 때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뻔뻔하게 결혼까지 한 거 봐. 진짜 자존심도 없나 봐. 우연히 방에서 새어나오는 도련님과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방도 챙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에 왔네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 하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왜였는지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저와 동서 둘 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너무 잘 됐다며 저녁 먹으러 집에 오라고 했는데 차별을 해도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참 고생 많겠다. 아기 가질수록 따뜻한 거 많이 먹고 몸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어. 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가지고 집으로 갈게. 어머님, 집에서도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벌써 행복해지는데요? 그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너 닮은 예쁘고 똑똑한 아가 낳아야지. 시모와 동서 둘이 아주 죽이 잘 맞더라고요. 임신은 저도 했는데 저한테는 축하한다 이 한마디 안 하고 거들떠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용기 내서 어머님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말을 먼저 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임신했어요. 몸이 무겁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출산하려고요. 얘 좀 봐라. 건강하게 출산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제발 아기가 우리 아들 머리 닮아야 하는데. 아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알았다. 그만해라. 제 얘기는 다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저를 무시하는데 여기에서 또 울컥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자리에 없었던 터라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제는 서름이 복받쳐서 남편에게 아까 일을 털어놨습니다. 나 너무 서운해. 맨날 어머님은 동서랑 나랑 비교만 하시고 그리고 자꾸 동서도 내가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나 시댁에 가기 싫어져. 응? 어머님이랑 재수씨가 자기한테 왜? 뭔가 오해하는 거 아냐? 아까도 재수씨가 당신 임신했다고 출산 선물로 아기 옷이랑 선물 바리바리 싸왔던데? 응? 무슨 출산 선물? 나는 못 받았는데? 아, 나한테 건네줬어. 같은 시기에 임신돼서 자기도 너무 기쁘다고. 형님들 무례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면서 나한테도 아주 당신 동생인 것 마냥 살갑게 말해주더라. 이거 보면 친자매인 줄 알겠어. 무슨 소리야. 맨날 나만 보면 사람 은근 무시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데. 에이, 왜 그래. 당신한테 잘하려는 사람한테. 왜 저희 남편한테는 저한테 잘하는 척 하는 건지 동서의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얄밉기만 했지만 차 뒷좌석에 아기 선물이 한가득 쌓여있는 걸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오해했나 싶은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댁을 갈 때나 동서와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교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깔보는 듯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세상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면 저를 무시하며 시모한테 가서 이간질을 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인지 도련님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뷰티학 가면 뭐 배우는 거예요? 머리 자르는 거? 아니요. 저는 피부 쪽 전공이라서 피부 관리나 기기 관리 같은 거 할 줄 알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도련님이랑 동서 피부 관리 해줄게요. 이래봬도 저 손재주가 좋아서 장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런 학과도 있어요? 취업하면 어차피 동네 피부관리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학교 다닐 바엔 그냥 취업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장학생이요? 전문대에도 장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꼴등 싸움 아닌가? 뭐라고요? 꼴등 싸움이요? 장난입니다. 뭘 그런 걸 갖고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무섭게. 동서만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도련님도 이젠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오면 형수님,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들게요. 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쟁반을 뺏기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며 저를 무시하는 건지, 내가 전문대 나온 게
그렇게 무시받아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에 서럽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지만 뭐 그런 걸로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임신해서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저를 몰아붙이기도 했어요. 늘 시댁에 가면 오늘 또 어떻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나 하는 생각에 가끔 무서워질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요. 너무 힘들게 한 결혼이니만큼 저도 시부모님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부르면 부르는 대로 집에 갔죠. 물론 시댁에 가면 좋은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저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무시하는 시댁에 그리고 동서에 시달리면서 혼자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유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시댁과 얄미운 동서가 보기 싫어서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요. 시어머님과 동서가 과일 바구니까지 갖고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몸은 괜찮니? 그러길래 애가 몸 하나 간수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형님, 저 왔어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죠. 근데 형님, 제가 봐도 몸 관리 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 분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위로해 줄 거 아니면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요.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저한테 온 건지 이상하게 뭔가 무서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부터 나열하는 시모와 동서의 모습에 화가 나서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아니, 얘가 학벌도 안 좋고 집안도 가난해서 결혼 안 시키려다가 불쌍해서 받아줬더니만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너 유산한 게 내 잘못이니?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동서랑 저 매일같이 비교하면서 학교가 어떻고 저쩌고. 근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저 전문대 나온 거 맞고 그거 알고도 결혼시키신 거잖아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시모를 쏘아보며 한마디 던지니까 동서가 옆에서 시모에게 참으라는 듯 또 알랑방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있을 때는 나한테 와서 세상 착한 척 하는데 왜 나랑만 있으면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돌변해? 왜? 그렇게 살면 네 스스로가 좀 교양 있어 보인다니? 아니지. 오히려 그렇게 못되게 살면 벌 받아. 그런 모습에 네 자식이 잘이나 훌륭하게 자라겠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형님이 유산된 게 안타깝고 슬퍼서 위로해드리려고 온 건데. 웃기고 힘내 진짜. 위로? 위로하려고 온 거라고? 동서 오자마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보자마자 첫인사가 몸 관리 잘못한 것 같다며. 말이야 방구야. 웃기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사람 대접해줄 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렇게 시모와 동서에게 소리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시모는 당연히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한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동서가 그런 시모의 팔을 잡고 말리며 나가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아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제 말을 자르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대체 요즘 왜 그래? 아까 낮에도 엄마랑 재수씨 다녀갔다며. 근데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온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난리쳤다며? 몸이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대체 가족들한테까지 왜 그러냐고. 당신은 나한테 화낼 자격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과 시댁 때문이야. 소리 지른 건 보이고 나 힘든 건 안 보이니?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위로 먼저 하는 게 사람이지. 안타까운 일 겪은 사람 직접 찾아와서 험담이나 해대고. 그게 명문대 나온 집안 사람들끼리 하는 위로인가 보지? 명문대? 웃겨 진짜. 맨날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며 혼자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내 이야기 제대로 들어준 적이나 있어? 내 소중한 아이도 이런 마당에 내가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 그까지 소리 지르는 게 문제야? 내가 봐줘서 그 정도였어. 그리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준 건 당신이야. 너도 네 새끼 잘못되게 한 내 잘못 있다고. 너도 꼴 보기 싫어. 제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모르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치니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니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해봐도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음성 메시지만 나오고요. 부랴부랴 혹시 시댁에 갔을까 찾아봤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민혁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넌 그렇게 알거라. 네가 민혁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애가 참다 여기까지 찾아오겠니? 유산한 게 벼슬도 아니고 대체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니? 저랑 남편 문제예요. 제가 해결할 테니 그이 오면 저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거의 문전박대를 하다시피 쫓겨나고 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봤죠. 도대체 이 시댁에서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렇게 학벌이 중요한 건지, 그럴 거면 애초부터 결혼을 시키지 말지 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에 연락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집 상견례 때부터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너 때문에 참았다. 그렇게 우리 딸 부탁한다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예단으로 따로 7천만 원이나 건네드렸는데 널 그렇게 무시했다니 내가 용서 못하겠다. 당장 나와라. 응? 예단비로 3천만 드린 거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시댁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널 믿게 볼까봐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7천 마련해서 드렸는데 시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너한테 안 했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건지 이런 일이 났는데도 상황을 반감만 하는 남편과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예단비는 다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은 어차피 시댁이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상관없고 혼수해 간 거랑 무리하게 요구한 예단비를 어떻게든 돌려받아야겠다 싶었어요. 큰맘 먹고 시댁으로 찾아갔죠. 가족들이 아무 일 없는 듯 저녁을 먹으려고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가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마냥 큰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너 이혼 서류다. 역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해. 어머님,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저희 집 사정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으셨던 예단비 7천만 원 제발 돌려주세요. 얘 좀 봐라. 너 그동안 그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니? 그럼 우리 아들이 그동안 생활비로 줬던 돈도 돌려줄 거니? 생활비를 저 혼자 쓴 거 아니잖아요. 7천만 원 돌려주세요. 뭐라고? 7천만 원? 참 기가 차서 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얘가 끝을 모르는구나. 없는 집안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저희 집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예단비 돌려주세요. 주시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게요. 어머님과 저랑 그러고 있는데 글쎄 옆에서 남편이 엄마 그냥 쉽게 받았던 그 돈 돌려줘 이러더라고요. 지금 자기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보같이 지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마마보이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나랑 한 입을 덮었던 사람인가 싶은 생각에 기가 찼네요. 옆에서 동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깟 7천만 원 주세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워낙 없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저거라도 먹고 떨어지라고 하죠. 진짜 동서 한마디를 듣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돈도 받아내야 하고 사람이 임신한 사람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그 순간 그래 알았다. 지금 바로 넣어줄 테니 앞으로 저급한 수준에 넣어와 우리 집안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는 예단비가 입금이 되는 걸 확인하자마자 이혼 서류에 시원하게 사인을 했어요. 고맙다. 이 돈 먹고 시원하게 나는 간다. 하 참. 나도 정말
빌어먹고 살아도 너네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어. 뭐? 명문대? 웃기고들 자빠졌네. 그게 너희 밥 먹여주니? 다들 고상한 척. 진짜 짜증나게. 너희 가족 냄새나 구린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하는지 못 배웠니? 노블레스 오블리주 몰라? 무식하게. 그래 뭐 그런 걸 외칠 만큼 니네 집이 대단하지도 않지. 어떻게 된 게 인성들이 하나같이 다 개똥들이야? 아, 개똥은 약이라도 쓰지. 니넨 뭐냐? 명문대 나온 사람들끼리 살아봐라. 그깟 돈 몇 푼 쥐고 있다고 니네가 최고로 살 것 같지? 우물한 개구리야 뭐야. 밖에는 니네보다 훨씬 잘 살고 멋들어진 사람들 많어. 앞으로 내가 지켜봐줄게. 잘 살라고는 못하겠다. 그렇게 바로 짐을 싸서 나왔네요.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나오면서도 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다시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 혼자 작은 빌라 하나 전세로 살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피부 미용이라 가게를 차릴 여력은 안 되고 또 피부 미용을 오래 쉬어서 그런지 손이 안 풀리더라고요. 가만히 집에 있자니 우울한 생각만 자꾸 들기도 했죠. 이러면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최대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과 친해져서 피부 관리를 공짜로 해주며 연습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 기술들을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피부 관리를 해주고 나니까 피부가 무척이나 좋아졌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기프티콘이나 선물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최대한 다른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무일푼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입소문이 타면서 근처 아파트 엄마들 사이에서도 제 피부 관리법이 핫해진 거예요. 아, 이제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서 영리 목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망연자실하고 있던 찰나에 아파트 큰손이라 불리던 사모님 한 분이 저에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런 분이 저희 집에서 관리를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차피 나도 건물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비어있는 작은 상가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어요. 보증금이나 이자도 됐고 그냥 월세 20이랑 관리비만 줘요. 대신 나는 피부 평생 무료로 해줄 수 있죠? 네? 월세 20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동네 못해도 상가 건물 월세가 100이 넘던데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농담이에요. 여러 군데 다녔지만 신기기니 새로운 시술이니 뭐니 실증도 나는데 생각보다 나한테 맞는 피부 관리샵은 없더라고. 동생만 괜찮으면 내 피부 평생 해주는 조건으로 어때요? 네? 동생이요? 뭐 동업자라 부르기도 그렇고 동생 사람도 마음에 들고 내 피부만 예쁘게 관리해주면 되니 이참에 언니 동생 하죠 뭐. 자기 피부 관리를 평생 무료로 해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1층에 작은 샵 하나 내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의 사정을 듣고서는 관리비와 이자까지 받지 않겠다며 제대로 성공해서 복수하라는 말까지 해줬어요. 저는 진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가장 핫한 상권이라고 불리우는 1층에서 샵을 열게 되었고요. 피부샵을 운영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쪼개가며 대학에서 배웠던 화장품 제조까지 해서 지금은 특허까지 받아 제 이름으로 된 화장품까지 출시하게 되었답니다. 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화장품이 입소문을 타자 여러 업체에서도 러브콜이 진행됐고요. 저에게 베푸셨던 사모님께 은혜도 갚고 더 큰 샵도 오픈했어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던 중
웬 남자와 여자 한 명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낯이 익는다 싶었는데 전 남편과 동서였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는 왜 왔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두 사람을 쳐다보자 전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다른 게 아니라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참나, 사랑? 말도 참 뻔뻔하게 하는구나. 됐고, 너네 집 부자 아니었니? 집 놔두고 왜 그 집 꼴이야? 그 꼬라지에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사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쫓아내려는데 동서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형님, 그래도 함께한 예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보세요. 그쪽들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던, 길거리에 나앉던, 이제 나랑은 상관없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동서가 발끈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신고? 진짜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어디 한번 계속 쫓아내 보세요. 누가 이기나. 저 지금 진짜 급하다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동서는 몇 날 며칠을 가게로 찾아오면서 제발 몇 푼이라도 빌려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더니 제가 들은 척도 안 하자 나중에는 혹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잘 풀린 거냐며 비꼬더군요. 형님, 생각해보니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바로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는 게 말이 안 돼요. 혹시 아주버님과 이혼하기 전부터 중간에 돈 많은 남자 꼬신 거 아니에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동서 진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역시 지금도 개차반이네. 고작 생각해낸 게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야? 하긴 지 스스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저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비꼬는 것만 할 줄 알지. 차라리 그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뛰는 게 어때? 그럼 한 푼이라도 벌잖아? 뭐라고요, 형님? 저 명문대 나왔거든요? 편의점이 가당키나 해요? 그래, 니 잘났다. 그러니까 전문대 나온 나한테 돈 빌리려고 하지 말고 니 명문대 친구들한테나 돈 빌려달라고 하라고. 그리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새 셀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셋을 세려 하는 순간 옆에 있던 도련님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동서의 무릎을 억지로 꿇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번에 어머님 돈까지 다 끌어서 사업한 거라 저 이거 실패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절대 무릎까지 꿇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동서가 자존심까지 버리고 저에게 싹싹 빌며 제발 돈 몇 푼이라도 빌려달라는 모습에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침대에서 관리를 받던 저에게 투자한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경찰은 내가 불렀으니까 얼른 하던 피부관리나 마저 해줘요. 몇 분 뒤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동서와 도련님은 결국 제 가게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렇게 나한테 와서 빌었을까 싶은 생각에 슬쩍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던 동서가 아이를 낳고 난 뒤 구조조정 순위에 올라가서 회사에서 1순위로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자기도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며 징징대다가 사업 하나 차리겠다며 시댁 돈부터 가족들 돈까지 다 끌어써서 무리하게 화장품 사업을 했다고 하네요. 제대로 어떻게 사업할 건지 계획도 없이 명문대 출신이 만든 화장품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해서 만들려다가 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거예요. 꼴에 처음에 사업 좀 된다고 확장시키다가 결국 파산해서 그 꼴이 난 거죠. 투자 규모가 무려 50억이나 됐으니 전 남편부터 도련님의 시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실패했다네요.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시댁 지방 명문대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동서를 경찰에 신고하네 만회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이혼까지 당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 다시금 옛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와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정말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일만 했나 싶은 생각에 나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벤츠도 신형으로 한 대 기분 좋게 뽑았어요. 그리고 차를 뽑은 기념으로 친정 엄마랑 가까운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3개월을 넘게 기다린 제 차가 출고되던 그날, 엄마랑 단 둘이 여행을 해본 적이 없던지라 앞으로 우리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하자면서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했죠. 그런데 날씨가 좋다 보니 다들 여행을 가는지 도로에는 차가 참 많았어요. 엄마, 차가 많이 막힌다. 휴가철도 아닌데 날씨가 좋으니까 다들 우리처럼 여행 가나 봐. 나는 차가 막혀도 좋다.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고급 외제차도 타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엄마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엄마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네. 이 좋은 날 울지 마. 왜 울어? 엄마도 참. 그러지 말고 우리 뭐 좀 먹자. 오래 운전해서 그런지 좀 출출하네. 우리 딸 배고파? 저기 길가에 옥수수 파는데 저거라도 먹을까? 차로 정체된 도로가에는 상인들이 마실 물부터 해서 옥수수와 찐감자까지 다양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배도 고팠는데 잘됐다 싶어서 열심히 옥수수로 호객행위를 하는 아줌마의 가게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아줌마, 옥수수 한 봉지만 주세요. 3,000원입니다. 여기 10,000원이요. 잔돈은 어머, 어머님 아니세요? 저는 옥수수를 건네받고서는 진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몸빼바지에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옥수수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도로 위에서 호객행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게다가 차가 위험하게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옥수수를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얼굴에 분장까지 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시어머님도 저인 걸 알아보고 놀라셨는지 옥수수로 황급히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맞는지 몇 번이나 얼굴을 흘끈거리며 쳐다보더니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제 안부보단 금세 시선이 제 차로 가더군요. 이 벤츠 너 거니? 네? 그럼 제 차죠. 황당한 질문에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어머님을 쳐다보니까 뭐가 그리 서러우신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유, 내 팔자야. 우리 아들이랑 나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 앉아서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차까지 뽑고 잘 사니? 아이고야, 내가 억울해서 못 산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어쩜 사람이 정말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조금 안쓰러워지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저도 시원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길래 어머님, 처음부터 사람 귀한 줄 아셨어야죠. 그렇게 명문대 하더니 제가 그랬죠. 명문대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고. 결국 길거리에 나 앉은 꼴을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랑 휴가 가는 중이니까 이제 제 차에서 좀 떨어져 주실래요? 제 말 한마디에 어머님은 작은 가게 앞 바닥에 주저앉으며 폭풍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의 전 재산인 옥수수를 꼭 끌어안은 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참 처절하고도 비참했어요. 그렇게 악연 같았던 동서와 전 남편, 그리고 시댁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걸 절감합니다. 통쾌하기도 하고요. 그런 통쾌함도 오랫동안 만끽하고 싶은데 이제는 시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바빠졌어요. 그간 제가 운영하던 피부샵이 잘 되어서 지금은 샵을 늘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 귀한 줄 아는 남자와
꿀 떨어지는 연애를 하면서 재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루하루가 일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니 분노도 줄고 즐겁기만 해요.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진심으로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